여러분,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억울하다. 나라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시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은 여러분들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불복 청구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법조문만 놓고 보면 사실 이기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례들을 중간중간 포함해서 불복 청구를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현장에서 체득한 전략을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불복 청구란 과세관청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겼을 때 이를 다투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개별 사정들을 전부 봐주다 보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을 못 걷으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다소 억지스럽더라도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불복 청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청구인이 불복 청구를 하는 자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불복 청구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납세자 한 분이 1주택을 보유하려고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문제는 시행사가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당 빌라 여러 호수의 지분을 납세자가 떠안게 됩니다. 구청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명의가 여러 개다, 다주택자다, 취득세, 종가세다, 그렇게 몇 억짜리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날라왔습니다. 법 조문만 보면 구청이 맞습니다. 지방세법상 형식 요건은 충족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법 조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다주택자가 되려고 했냐, 투기를 진짜 하려고 했냐,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 실질이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식적 외관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때 납세자분이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하고 넘겨주신 서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경매 법원에 제출했던 분할 등기 요청서였습니다. 납세자분은 이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결국 납세자분은 다주택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시도했었고 1주택자로 남기 위한 의도가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 서류 하나가 결국 실질 과세 원칙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결국 승소 판결하였고요. 취득세가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상 불리한 판이라도 실질이 다르면 뒤집을 수 있다는 거. 둘째, 납세자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서류 하나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다른 불복 청구들도 진행하면서 이건 반드시 전략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하는 5가지만 뽑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전략 첫 번째. 처음 판단이 승패의 80%를 결정한다. 불복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길 수 있는 판인지 냉정하게 검토해보는 겁니다. 판단 없이 시작하면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시작 전에 이 케이스에 대한 심판례들을 깊이 분석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지 꼭 판단해봐야 합니다. 시작 전에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점 두 번째. 일관성이 무너지면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무서에서나 조세심판원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처음 소명서에는 이 주장을 안 하셨죠? 즉, 처음 세무조사에 썼던 내용과 불복 청구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조사관은 즉시 그걸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소명서를 쓸 때부터 이미 최종 심판까지 가는 논리를 전부 설계해 둡니다.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의 색깔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중요한 점. 디테일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청구서 작성에서 제가 실제로 지키는 원칙들입니다. 우선 글의 순서, 논리의 순서나 시간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겠죠. 증빙 자료들도 그 시간의 순서, 논리의 순서에 맞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조사관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증빙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흐름을 맞추는 거거든요. 맞춤법이나 규격 같은 부분들은 몇 번씩 체크해서 당연히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논리와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글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쟁점과 증거부터 맨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 심판원 담당자들도
글을 읽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을 뒤에 넣으면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또한 이런 관점에서 꼭 증빙 자료를 뒤에 한꺼번에 첨부하기보단 사이사이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불복 청구서도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편해야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 이후에 최소 10번 이상 다시 읽고 5번 이상 다시 고칩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핵심을 전부 건드리면서도 읽기 쉽게 글을 잘 쓰는 기본이죠. 이게 한 번에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엔 어떤 법리들을 어떤 증거들을 통해 피력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불복 청구의 본질이고 세무사님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점, 청구인, 즉 납세자분들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 이건 실제 납세자분들, 청구인 분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모든 청구인은 억울하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복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아쉬운 게 없고 결국 내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청구서를 이기게 만들려면 청구인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자료들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세무 대리인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례에서 경매 법원에 제출한 분할 등기 요청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처럼요. 청구인이 협조하고 세무 대리인이 제대로 써야 심판관이 온전히 불복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어떤 루트로 싸울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전에 결정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루트로 싸울 것이냐입니다. 불복 청구 루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심사 청구. 기본적으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반면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조세심판원보다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불리한 것은 아닌데요. 이의 신청의 경우는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 전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담당 처분청과 변론을 주고받으면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처분청의 의견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더 명확한 회신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의 신청을 먼저 한 후 심판 청구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심판 청구에서 기각됐다면 행정소송, 즉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데요. 행정법원은 조세심판원보다 좀 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고요. 전자소송으로 원고가 직접 제기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절차의 특성을 파악하고 루트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파악하고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무턱대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복 청구의 승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불복 청구를 가는 케이스들은 세액이 큰 금액일 경우가 많고 납세자분들이 억울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진행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납세자분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불복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고지서를 받지 않거나 문자로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꼭 세무서에 한번 물어보시고 기한 내에 불복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91일에 제출했다. 바로 각하되어서 그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못 당해보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고 고지서를 받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세무 대리인, 세무사분을 찾아가셔서 위임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세무사는 이 위임장을 받아서 사실관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하고요. 청구서 초안을 작성하고 청구서를 10회 이상 수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고 이제 최종본이 나오게 되면 최종본 검토 후에 최종본 검토를 합니다. 이제 무제한 검토 후에 완성됐다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에는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불복 청구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처분청은 그 불복 청구서를 읽고 답변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를
세무 대리인이 다시 작성을 하고 혹은 심판원에서 어떠한 자료나 요건이 부족하다 싶으면 보정서를 요청하면 그 부분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서와 답변서가 오고 간, 변론이 오고 간 다음에 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전 열람 자료, 즉 심판관님들이 읽으시는 자료를 만들고 처분청과 세무대리인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요약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심리기일이 잡히고 심리기일에 심판관들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데 이때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복 청구는 감정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억울해도 질 수 있고 되게 불리해 보이는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판단하고 불복 청구를 처음에 할지 안 할지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승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불복 청구를 검토 중이신 분들은 설명란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케이스별로 냉정하게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